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님도 최근 이런 인간의 잔인함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마이자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의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죠. 하지만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 그리고 남동생 하나, 이렇게 2남 2녀인데요. 늘 최고만 강요하시는 부모님의 교육관 아래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어요.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어릴 때는 저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사법고시도 한 번만에 패스를 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벌써부터 신랑감을 수배하셨어요. 아마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로펌에 같이 다니는 동기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기에 따라 나선 자리였는데요. 그쪽도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었던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책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처음 본 그 순간 실제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재미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음에 둘이서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몇 번의 데이트를 했어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유로 단박에 거절하더군요.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어요. 저라는 사람은 좋지만 저의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냐라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대시했어요. 그러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 남편도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왜 그때 마음을 바꾸었냐고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금수저 공주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 환상이 깨졌거든. 공주는 무슨 머슴이지 머슴. 남편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정답이라 화도 못 내고 그냥 웃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한 분과 5살 어린 남동생이 있을 뿐이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나름 긴장을 하고 갔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너무 편하게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도련님도 스스럼 없이 제게 손을 내밀면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식사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은 드라마 속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집이 딱 그런 곳이었어요.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결혼하고 말 것이라고 선언을 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슨 판사 앞에서 선서라도 하는 거냐면서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심이었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라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반대에 부딪혔죠. 제 미래를 완벽하게 세팅하셨던 어머니의 분노는 어마무지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저였다면 이런 부모님 앞에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알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파장은 심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혹시나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하시려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불러서는 평범하게 밥만 먹고 보내시더라고요. 혼자서 전전긍긍했었는데 아버지 반응이 너무 의외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뒤로도 아버지는 몇 번 더 남편을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몇 번의 시간 동안 어머니도 생각이 바뀌셨는지 결혼에 대해 더 이상 반대의 말씀이 없으셨죠. 집으로 불러 5번째 식사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수저를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자리는 이달 안에 잡도록 해라. 결혼식 규모든 예단이든 예물이든 다 너희들이 정하도록 하고 과하지 않게 둘이서 의논해라. 정말 깜짝 놀랐었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배웅하며 따라 나간 저는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쉽게 결혼을 승낙하실 줄 몰랐는데. 그래? 난 반대는 안 하시겠거니 했는데. 반대하실 거면 이렇게 계속 밥 먹자고 오라고 하셨을 리도 없고. 그나저나 결혼식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다행이다. 당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거든. 결혼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와는 반대로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남편 때문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서 한참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웃기만 했답니다. 결혼은 정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소박하게 우리를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만 초대해서 진행했어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덕담을 해주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삶이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함께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늘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혼자 살 때야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괜찮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저보다는 남편이 솜씨가 좋아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진한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매일 아침을 챙겨주고 있었죠. 제 친구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었어요. 저녁이라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요리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한 곳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퇴근길에 그냥 시댁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집에 오고 있었거든요. 제 고민에 시어머니는 별걸 다 고민한다고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도 많은데 뭘 요리까지 배우려고 해. 요리 별거 없어.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혹시 준기가 요리 못한다고 구박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릴 때부터 사랑받는 남편 되려면 요리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놔서 쓸만할 텐데 말이다. 남편의 솜씨가 다 시어머니의 교육 덕분이라니
괜히 남편이 요리 배우는 모습이 그려져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은 아이를 가지고 나서 더 심했습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가 덜컥 생겨서 임신 기간에도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어찌나 무럭무럭 자라는지 7개월이 되면서는 로펌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오셔서는 밥도 챙겨주셨고 출산 준비도 봐주셨죠. 아이들 태어나면 입혀야 한다고 배냇저고리도 직접 만들어주실 정도였어요. 저도 한번 만들어볼까 했는데 솜씨가 꽝이라서 이름만 겨우 새길 정도였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이지 육아 난이도가 상을 찍었습니다. 둘 다 어찌나 활발한지 조금도 얌전하게 있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우울증이 오기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답니다. 그래서 복귀도 의외로 빨리 할 수 있었고요. 오전에는 집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오후에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셨거든요. 도련님도 첫조카라고 애틋하신지 자주 들여다 봐주시기도 했고요.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절대 남편과 둘이서는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 확실히 분위기는 더 밝아지더군요. 아이들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겼어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친정 식구들도 아이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우리 쌍둥이들 서준이, 서희는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사랑둥이로 예쁨만 받았죠. 시댁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내색을 전혀 안 해서 시어머님께서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이라도 좀 알아볼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괜히 들뜨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서도 앞으로 집안이 더 즐거워진다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동서가 될 사람이 오기로 한 날 로펌의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로펌이 한바탕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이라서 집안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일을 정리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간 저는 시어머니께서 챙겨주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뜸 들이는데?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좀 그랬어. 웃고는 있는데 이 사람 웃는 게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동생 녀석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해볼쭉해서 앉아있는데 난 좀 그렇더라고. 의외네? 당신 누굴 만나도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동서될 사람이 그렇게 별로였단 말이야? 뭐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경계가 된다고 해야 되나? 몰라. 하여튼 그랬어. 반찬 맛있지? 엄마가 자기 좋아한다고 한가득 만들어두셨더라. 전부 다 싸주셨어. 저는 내일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넣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싸주신 도시락을 싹싹 비웠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어제 동서될 사람은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확실히 달랐다고만 하셨죠.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마주쳤죠. 시어머니 생신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동서될 사람도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로펌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어요. 되게 도자기 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주방에 있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이영이라고 합니다. 형님 되시죠? 잘 부탁드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형님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일만 하느라 살림은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아직도 어머님께 배울 게 많은데요, 뭐. 환영해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가볍게 악수를 나누면서 동서될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남편의 말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친절한 얼굴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아이들이 있다 보니 식사 시간도 조용하기 힘들었는데요. 다들 아이들이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도 동서는 시선 한 번을 주지 않더라고요. 한 번씩 아이들을 노려보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를 싫어하나 싶었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상하다 싶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갑각류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컨디션이 나쁜 날이나 잠이 부족한 날이면 아무리 좋아하는 메뉴라고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꾹 참고 피하는 편인데요. 식탁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간장게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전날 밤샘을 하고 난 이후라서 좀처럼 손이 가질 않았죠.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동서가 제게 게장을 권하더라고요.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서 사왔어요. 비린맛도 없고 정말 맛있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원래 갑각류 알레르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심한 건 아닌데 어제 일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라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아쉽네요. 사실 게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동서는 제가 거절을 하자 얼굴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곤 도련님을 바라보면서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더군요. 도련님은 잔뜩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알레르기가 있었느냐고 물었죠. 당연히 도련님은 모르시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다 함께 먹을 때는 제가 적당히 조절하고 있었고요. 제 말에도 동서는 기분이 나쁜지 서방님께 짜증을 내면서 더 이상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욱하다가 금방 기분 풀려요. 도련님이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동서의 표정은 집에 갈 때까지도 영 아니었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확실히 동서될 사람이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제게 말해준 것 그대로였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도련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쉽게 반대를 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 제가 봐도 도련님은 홀딱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저희 부부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도련님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예물을 맞추는 날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동행을 제안하셨죠. 사돈댁 어른들께서 해외에 계셔서 함께 하실 수 없었거든요. 동서는 예물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골라주시며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보라고 했을 때도 시큰둥해 보였죠. 저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뭐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는 하루 종일 입었다 벗었다 했다고 서방님이 하소연을 하셨었는데 그 말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까지 셋이서 맛있는 점심을 먹자는 이야기가 되었죠. 동서가 혹시 다른 약속이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물을 고를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냉면을 좋아하셨는데요. 한겨울에도 냉면을 찾으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처에 맛있기로 유명한 가게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하얀색 옷을 입고 온 동서가 신경 쓰여서 튈지 모르니까 앞치마 입는 것을 권했지만 괜찮다고 하더군요. 냉면이 나오고 시어머니께서 드시기 편하게 잘라드렸어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꼬마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저희 식탁에 부딪혔어요. 꽤 큰 소리가 났죠. 저는 너무 놀라서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지는 않았을까 살피는데 갑자기 동서가 아이들이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삽시간에 벌어진 일로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집중됐어요. 동서는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장난감을 하이힐을 신고 있던 발로 산산조각 내버렸죠. 처음에는 놀라서 가만히 있던 애들도 그 모습에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장난감은 뭐하러?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곳이에요. 애들이 장난치는 곳이 아니죠. 여기 보이세요? 저 애들이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하얀 옷에 냉면 국물 튄 거. 동서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말 국물이 몇 방울 묻었더군요. 국물을 쏟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방울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다가와서는 우는 아이들을 안고 달랬어요. 동서는 그런 아이들 엄마를 불러 세웠죠. 이런 곳에서 애들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만하고 도덕도 예의도 없는 애들이라면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국물 튄 거 보이시죠?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당장 배상해요. 죄송합니다. 잠시 계산하는 사이에 정말 죄송해요. 누가 지금 당신 사과받자고 하는 줄 알아요? 당장 배상하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동서에게 그만 좀 하라고 했지만 동서는 오히려 제3자는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 엄마를 다그쳤어요. 아줌마, 진짜 애들 교육 시킬 자신 없으면 나치를 말던가 나왔으면 제대로 가르치던가. 잠시 계산을 하는 사이? 잠시가 어딨어요, 잠시가. 애들 데리고 나왔으면 확실히 관리를 해야죠. 민폐만 끼치고 이게 뭡니까? 동서는 스스로 말을 하면서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 엄마는 몰아대꾸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그만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그만, 그 옷 내가 사주마.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잘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크게 일을 만들어. 아기 엄마, 다음에는 애들한테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잘 달래줘요. 옷은 걱정 말고. 아이 엄마는 동서의 눈치를 보며 울다 지친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고는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군요. 동서는 자기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냐고 불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그만하고 앉으라고 하셨죠. 저는 급히 아이 엄마를 따라가서 동서가 망가뜨린 장난감 값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아이 엄마는 받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손에 쥐어주었죠.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오니 동서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신 눈치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입맛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집에 가자고 일어나셨어요. 집에 오는 차 안은 정말이지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지낸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나신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가 조용히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아까의 그 짜증 가득한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금방 순한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했죠. 하얀 옷에 빨간 국물 튀면 당연히 속상하지. 그래도 어린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동서가 좀 심했어. 좋게 말했어도 될 텐데. 네, 제가 괜히 욱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됐다. 다음부터는 욱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렴. 시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는 하셨지만 화가 풀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대? 도련님이? 그 녀석 생각인지 재수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던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고? 그러자고 하셔? 어머님 도련님 장가 보내고 나면 작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셨었잖아. 그래서 내가 따로 집도 몇 군데 받았었는데.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반대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라기 불편하게 뭐하러 같이 살아. 그냥 시간 되면 다 함께 모여서 밥이나 먹고 말지. 난 이제 너희들 다 장가 보내고 혼자 살 생각에 설렜는데 됐다. 나는 혼자 살란다. 하지만 동서는 끈질기게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죠. 저는 도대체 왜 동서가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동서에게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물었죠. 어머님이 좋아서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또 필요한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시니까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형님이 더 불편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하나 그게 싫어서 저 말리시는 거죠? 저는 어린 아이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동서가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동서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함께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점으로 저희 가정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친정의 일로 제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지 뭐예요. 어지간하면 절대 못 간다고 버텼을 텐데 이번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때마침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들과 함께 저를 따라서 뉴욕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뉴욕이나 주변을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남편만 괜찮다고 한다면 제게는 좋은 일이었어요. 저희의 출발 시기는 서방님과 동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었답니다. 저는 어머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갔죠. 그날 어머님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게 마지막 날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한 달이라고 생각했던 출장은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차가 있다 보니 매일 영상통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주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전화를 걸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야이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무슨...
그나저나 언제 들어오니? 출장 한 달이라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장을 갈 때도 언제 올 거냐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일이 좀 미뤄져서 그렇지 곧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보고 싶어서 말해봤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동서와도 따로 통화를 했어요. 동서, 혹시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지? 전화 걸 때마다 야이신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일은요?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안 그래도 약 한 재 지을까 했어요. 그래? 그럼 약값은 내가 보낼 테니까 나한테 알려주고, 서방님도 지방에 가셨다며 동서가 신경 좀 잘 써줘. 동서는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죠. 저는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그런데 귀국을 앞두고 일주일째 시어머니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동서의 말로는 어머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주무시고 계신다고만 했죠. 많이 편찮으시냐고 놀라서 물었는데 동서는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곧 돌아가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아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머니께서 몸살로 연락이 닿지 않을 정도라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정신이 반쯤은 나가버렸죠. 특별히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빈소에는 서방님과 동서가 자리하고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방님도 지방 출장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그냥 같이 얼싸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저희는 동서가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한 동네에 오래 사시기도 했지만 이웃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다들 진심으로 슬퍼해 주셔서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와서는 혹시 장남 되시느냐고 물었어요. 저를 왜 찾으시는 건가요?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만. 남편은 자신이 변호사이며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는 어머님께서 부탁하셔서 밀봉된 유언장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변호사가 오픈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동서에게 물려주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잠깐만 유언장을 볼 수 있겠느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흔쾌히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공증까지 되어 있는 완벽한 유언장이었어요. 제가 늘 곁에 있다 보니까 제게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농담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동서는 어머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찍어내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공증까지 완벽한 유언장인데 의심할 것은 없었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곳들이 몇 곳 있었는데요.
언젠가 제게 자신이 죽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서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장을 쓰셨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곧 저의 의심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시어머니 댁 옆집에 살고 있던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장사로 바쁜 부부를 대신해서 어머님께서 종종 아이들을 봐주셨다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었다고 하셨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하늘로 갔느냐고 물어보고는 어설픈 자세를 흉내내면서 어머님 사진 앞에 절을 하더군요.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잠시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스스로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아까 꼬마 중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줌마가 미국에 있다가 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았어? 나는 널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공주님은 날 어떻게 알았을까? 꼬마 아가씨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 사람처럼 저를 향해서 손짓을 했답니다. 저는 꼬마 앞에 앉아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바라보았어요. 꼬마는 제 귀를 잡아당기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한 것이 있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것이 있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꼬마에게 물었어요. 아줌마한테 전해주라고 한 물건이 뭐야? 가지고 왔어? 꼬마는 메고 있던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는 심술 아줌마랑 부하 아줌마 몰래 꼭 전해줘야 한다고 했다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심술 아줌마는 누구고 부하 아줌마는 누구인지 아이에게 물었어요. 심술 아줌마는 할머니 맨날 괴롭힌 아줌마예요. 맨날 눈을 이렇게 뜨고는 독한 노인네라고 할머니를 불렀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엄청 슬픈 얼굴을 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랑 놀아주기만 했는데 할머니한테 소리만 지르고 그래서 심술 아줌마예요. 아이는 눈꼬리를 위로 올리면서 흉내를 내는데 보는 순간 동서를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아까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봤던 사람들 중에 있을까? 아줌마 옆에 있었잖아요. 못생긴 아줌마. 아까 우리 막 째려보고 그랬는데. 꼬마는 매번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러서 너무 싫고 무서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금방이라도 달려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다른 부하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었죠. 꼬마는 심술 아줌마가 이것저것 시키는 아줌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꼬마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혹시 나중에 제가 와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아이는 비밀이란 단어에 눈을 빛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 저는 벤치에 자리를 잡아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서로 다른 크기의 종이들이 꼬깃꼬깃하게 접혀 들어가 있었죠. 위에서부터 하나씩 펼치는데 한눈에 봐도 시어머니의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보고 싶다고 적혀 있기도 했고 저와 남편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묻는 문장도 있었죠. 종이를 하나씩 펼칠 때마다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를 펼쳤을 때
저는 이성의 끈을 그대로 놓을 뻔했답니다. 다급하게 휘갈겨 쓴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악마 같은 며느리가 너무 무섭다. 살려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종이를 담고는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내일 있을 화장을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리고는 부검을 신청하기 위해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어머님의 쪽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화장을 취소하고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이 종이는 누가 준 것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이가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아버려서는 빈소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붙들었죠. 놔! 지금 우리 엄마가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사람 불렀어. 어머니 부감하고 이야기하자. 어? 남편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자신을 말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빈소로 들어가 버렸죠. 재수씨, 혹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까? 그래서 간병인을 집으로 부르셨나요? 동서는 잠깐 당황하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말했죠. 동서는 머뭇거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람을 시켜 간병인을 찾아오게 했어요. 동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가 않아서 정말 자연사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부검이라니. 어머니 자다가 돌아가셨다면서. 서방님, 부검 끝나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해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동서는 눈에 띄게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곧 제가 부탁한 부검이가 도착했죠.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검이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곧장 사람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동서가 왜 어머님을 부검하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어머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형님, 어머님께서는 분명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에는 저랑 어머님뿐이었는데 그럼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세요? 모르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수씨, 간병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저희한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간병인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동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는 사이에 간병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다른 병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 간병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셨죠. 맞나요? 간병인은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동서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어머님께서 한 달 만에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당신이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간병인은 펄쩍 뛰더니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어디가 불편해서 당신이 고용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간병인을 몰아붙였죠. 간병인은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간병인이 바닥에 주저앉더니 동서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아까부터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미쳤어, 당신? 뭘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래? 누굴 모함하려고? 형님 말씀처럼 진짜 당신이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님? 맨날 독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허구한 날 할머니 쥐어박던 사람이 누군데 나더러 모함이래? 간병인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방님이 달려들어 간병인의 멱살을 잡아세웠어요. 저도 남편도 말리려고 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운동을 한 사람이라 당해낼 수 없었죠. 똑바로 말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짓말 조금이라도 했다간 내 손에 아작날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간병인의 모습에 손이 떨려왔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남편이 겨우 서방님을 설득해서 간병인을 풀어주자 그녀는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면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 잠금을 풀고는 제게 보여주더군요. 얼떨결에 폰을 받은 저는 거기 담겨있는 영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대로 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폰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진짜 노인네 언제까지 사람 피곤하게 할 거야?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야, 깨 있는 거 알거든? 돈 숨겨놓은 거 있으면 좀 꺼내봐. 나 갔다 오게. 야! 내 말 안 들리냐? 어? 서방님은 마치 짐승처럼 큰 소리를 지르더니 동서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바로 곁에 있던 남편은 여기서 재수 씨에게 손을 대면 우리가 불리해진다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 사이에 동서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군요. 저는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는 동서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어머니를 감히! 저 역시도 분노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잡고 있던 동서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 끌었어요. 서방님을 말리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놀라 가만히 서 있기만 했죠.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행동에 놀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들어오던 남동생이 동서의 머리채를 쥐고선 악을 쓰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저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동생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앞도 뒤도 없이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 사이 동서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길을 막고서는 어디를 가느냐고 소리를 질러주셨거든요. 덕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기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다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신고부터 하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가 팔에 힘이라도 빠진 건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남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람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은 빈소에 모셔진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향해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며 어머님과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요. 남편도 저도 서방님 옆에 함께 엎드려서 통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에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쥐어져 있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고 바로 동서를 데리고 갔어요.
빈소 구석에 있는 방에 들어간 저희는 간병인의 폰을 확인했죠. 영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외에도 시어머니가 먹고 있는 밥상을 엎는 장면도 있었죠. 또 다른 날에는 어머님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면서 온갖 물건들을 던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어요. 저는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간병인의 말로는 며칠을 방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안 주던 날도 있었다는데 그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제정신으로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왔다 갔다 움직였고 서방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었고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억울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나 서방님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란 판단이 들었던 저는 바로 로펌에 연락을 넣어서 형사소송팀을 불렀어요.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여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죠. 당연히 혼인 무효도 포함되었고요. 거기에 유언장 집행도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해당하는 분야의 최고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동서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피눈물 흘리며 치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부검의 결과 자연사는 맞았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고 하더군요. 장기적인 구타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했죠. 경찰 조사가 들어가자 동서는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은 조작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간병인이 찍었다고 하는 동영상도 페이크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간병인이 가진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과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종이 쪽지를 보여주며 압박하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것은 동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바텐더의 진술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신혼생활을 즐길 틈도 없이 서방님이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자 외로움에 예전에 자주 놀러가던 바를 친구들과 다시 찾았다고 해요. 거기서 바텐더를 만났는데 금방 불이 붙었다고 했죠. 일주일에 3번, 4번씩 바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요. 둘이서 호텔을 다녔다는 정황도 있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동서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신경이 쓰이셨고요. 여러분, 시부모랑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서 남자한테 엎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부모의 입장이라면 말이죠. 당연히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든 남자랑 있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화를 내셨죠. 나중에 동서의 진술로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한마디 하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술을 줄여라, 저 남자는 누구냐 등 잔소리를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했죠. 바텐더는 언제부터인가 동서가 자신의 집으로 부르기에 갔었는데 할머니 한 분을 방에 가두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바로 잠수를 탔다고 했죠. 동서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서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인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기에
함께 살면 여러모로 편하겠다 싶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출장이다 뭐다 집에 잘 안 들어오지. 막상 다 해줄 것 같았던 시어머니는 자기보다 형님을 더 챙기는 것 같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났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 듣기 싫어서 하루는 그냥 방에 가두고 물만 줬는데 조용해져서 그 뒤로는 조금만 자신을 화나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했어요. 동서의 진술서를 보면서 저는 몇 번이나 종이를 찢고 싶은 심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혹시 상대 측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내세워 정신 이상을 호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죠. 하지만 절대 이대로 빠져나가게 둘 수 없잖아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혹시나 이야기를 할까봐 전화기 뒤에 버티고 앉아 감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부족해서 자신이 없을 때도 지키고 있을 사람으로 간병인까지 고용했죠. 그런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서를 다시 만난 것은 재판 때문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상대방은 저희의 예상처럼 정신 이상 소견을 들고 나오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노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 동서가 반성을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무엇보다도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저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했고 절대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질이 잔혹하다며 최고 형량을 내리더군요. 물론 상대방에서는 항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재심에서도 동서는 동일한 형량을 받았고 결국 동서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결과가 나오는 날 그렇게 반성을 한다던 동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망할 노인네. 죽어서도 날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건방지게 나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던 그 할망구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내가 죽였어? 지가 자다가 뒤졌는데 그게 왜 내 탓이라는 건데? 왜? 이거 놔. 나 잘못 없다고! 역시 제 생각처럼 동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당당 변호사도 혀를 차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죠. 그때였어요. 서방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동서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앞으로 나가려고 하셨죠. 저와 남편이 놀라서 맞기는 했지만 서방님의 눈에는 흉흉할 정도의 살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죽였잖아. 네가 한 짓을 아직도 몰라? 동서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왜 자기한테만 이러느냐고 저와 서방님 남편까지 들먹이며 욕을 퍼부었어요. 재판관은 화가 나 당장 동서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고함을 치셨죠. 마지막까지도 동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복수하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서방님과 남편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들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근교에 납골당에 무셔둔 시어머니 앞에서 저희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처음 가족으로 저를 받아주셨던 순간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안아주고 챙겨주고 오로지 사랑만 주셨었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다가 몇 번이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났죠. 서방님께서는 하던 일도 다 그만두시고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시어머니가 자꾸 생각납니다. 특히 얼마 전 태어난 저희 막내의 눈매가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만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이 나네요. 어머니, 그곳은 평안하신가요?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